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8월 이후 첫 300명대인데요. 지금까지의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인사이트 시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영향을 받는 여러 분야들 중에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역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TBS 특보 코로나19는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본부의 김선한 지역뉴스팀 팀장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하고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13명입니다. 어제까지 나흘째 200명대에 이어 300명대까지 돌파해버렸습니다. 지난 8월 29일 323명을 기록한 이후에 81일 만에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245명인데요. 해외 유입 사례는 그리고 6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비중은 수도권이 181명으로 여전히 높지만 수도권 밖의 비중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의 환자는 7명이 증가해서 67명이 됐고 누적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496명입니다. 예, 300명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거리두기 소식 이어가 보죠. 1.5단계로 격상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자정부터,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데요. 시행 시점은 서울과 경기는 내일 0시부터, 그리고 인천은 23일 0시부터입니다. 어제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가 격상 기준인 100명을 나흘 연속 넘어서서 지역 사회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추어선 안 되겠습니다.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기존 마스크 착용 등 1단계 방역 조치에 추가 준수 사항이 더해집니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요. 결혼식장 등의 이용 인원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30% 이내로만 허용되고요. 정규 예배나 미사, 종교 활동 등도 좌석수 30% 이내로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은 테이블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고요. 네. 이 같은 방역 조치 3가지 중 1가지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선 직원 3분의 1 수준의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등교 수업은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해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도 충분히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연말 연시 집중 점검과 특별 방역 기간도 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최고의 방역 대책이 시민 각자가 경각심을 유지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식당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또 매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종로하고 대학로 등의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 시민들이 쉬는 휴식 공간을 다녀왔는데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불안한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서울 해화동에서 5년째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정재현 씨. 연극 공연을 찾는 사람이 줄고 상권이 가라앉으면서 2달째 임대료만 간신히 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소식에 걱정만 앞섭니다.
저희 같이 작은 데는 손님이 한두 분 있으면 주문하러 들어오시기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매출이 반토막 나자 최근 배달을 시작한 곳도 생겼습니다. 일요일부터 그런 뉴스 있잖아요. 좀 코로나 심해지고 바로요. 절반으로 끊겼어요. 다른 매출을 만들려고 지금 정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아이디어 짜내고. 이틀 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바쁜 가게 일에 관련 수칙을 파악 못한 업주들은 답답합니다. 요식업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나라에서 특별히 공문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번 주부터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불편하긴 하더라도 1.5단계보다는 2단계로 좀 더 강화를 해서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정부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격상을 결단했다며 방역 지침 준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의 걱정이 느껴집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들어보셨다시피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극복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백신이 하루빨리 나와서 좀 효과를 발휘해야 할 텐데요. 일주일 전에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임상시험 결과를 내놨잖아요.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효과가 94.5%로 나타났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3차 대유행 양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이자에 이어서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에서 희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더나가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3상 임상 시험을 한 결과인데요. 무려 94.5%의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스티븐 호그 대표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그 이유가 모더나의 백신이 모더나의 백신 mRNA-1273이 중증 질병을 포함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은 지난주 중간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 백신보다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그러니까 초저온 유지가 필수였던 반면에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화이자 백신의 유통기한이 5일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요. 모더나 백신은 영상에서는 최대 30일간,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몇 주 내로 미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희망을 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논란은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더 많은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WHO 수석과학자인 숨야 미나타는 예방 효과 기간, 중증 질환에 대한 효과, 다양한 인구 집단, 특히 노인들에 대한 영향, 일정 기간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그 이유는 장기 부작용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 제네바 본부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AP통신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직원 6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49명이 최근 2달 사이에 감염됐고 나머지 16명은 감염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확진된 본부 직원 5명 중 4명은 같은 팀 소속이고요. 나머지 1명은 이들의 접촉자였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도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다가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거듭해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는 백신 자체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지는 않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연이은 백신 개발 소식으로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의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WHO도 뚫렸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김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현재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잠시 후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연결이 되면 바로 그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스튜디오에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교수님.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긴 한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나쁜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보면은 전체 223, 230, 315 이렇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네.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193, 202, 245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내용적으로 나쁘다 그랬는데 그렇죠. 소규모 집단에서 소규모 이 집단 수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국 확산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나쁜데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발생 환자는 어제에 이어 계속 200명대인 245명으로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181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64명입니다. 어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며 빠른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까지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181.6명으로 수도권은 125.6명, 강원권 114.9명, 호남권 19.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난주 초 80명대에서 급속도로 상승하며 오늘은 18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 양상도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 모임, 직장, 음식점, 주점, 사우나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장시간 모이는 경우 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1월 19일 내일 0시를 기점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철원, 원주에 대해 1.5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에 강주광역시, 전남 순천, 광양, 여수 등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번 단계 상향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국공립시설, 종교활동, 집회시위 등 위험도가 높은 집합과 모임은 인원이 제한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안타까우며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취식 금지뿐 아니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1.5단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의 불편이 크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시설도 감염 위험도가 무척 높기에 피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또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최대한 억제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장 방역 지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방역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 1.5단계 상황 전파와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소독, 근로자 간의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의 이행을 살펴볼 것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의 협조를 얻어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단계 지역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 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 감독 시에 건설 현장 내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군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군 부대는 부대 관리 지침상에 거리두기 단계를 함께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나 출장, 외출과 회식 등을 통제하며 민간인 출입자의 방역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부대 내 집단 감염 등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설대우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제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수도권 1.5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궁금한 게 상황이 이렇다면 바로 시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행되는 시점이 목요일 0시,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 이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차가 발생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당국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행간의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1단계에서 1.5단계를 간다고 해서 조치에서 큰 사항이 없어요. 단지 실내 모임이나 하는 거에 있어서 다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닥다닥 앉았다고 하면은 한 자리 떼고 앉아라 예.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제와 방역을 공존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제가 우려한 것은 방역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에도 다소 정부는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협조는 경각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1.5단계를 간다고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정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틀 후에나 3일 후에 1.5단계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 조치에서 차이가 없는데 오늘 바로 1.5단계를 가본들 국민의 경각심이나 국민의 소위 말해서 어텐션이 전혀 없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틀, 3일 후에 가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언론에서 계속 1.5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1.5단계로 간다고 하는 홍보도 될 수 있으면서 그때까지 준비가 되면은 1.5단계로 갈 때 우리가 무언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시그널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것 같고 심지어는 수도권인 인천도 바로 수도권과 맞물려서 1.5단계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인천은 상황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소 차이를 두모로 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별을 어느 정도 네. 어떤 차이를 둘 수 있다. 1.5단계로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께서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강력히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지할 시간을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리 단계 격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늦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23일 0시부터.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 또 수도권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천 지역 접촉자들과 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수도권을 하나로 묶느냐. 네. 그러니까 인천을 왜 하나로 묶느냐. 뭐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생활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나빠졌다고 해서 인천이 동시적으로 나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인천에서도 1.5단계를 가겠다고 하는데 일부 구는 1단계를 유지하는 데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협조해 주실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예.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부 당국이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 협조는 경각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사실 젊은 층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정은경 본부장도 청장년층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첫 번째로 젊은 층 감염이 위험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죠. 우선은 젊은 층도 정상을 안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거죠. 특히 50대 이하에서의 사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증으로 빠지는 예도 적고 대신 감염이 되게 되면은 경증을 앓거나 증상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는데도 확실히 전파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감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전파가 훨씬 용이할 수 있고 인구 분포로 볼 때 지금 젊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인구 분포가 훨씬 많습니다. 활동력도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도 될 뿐만 아니라 추적도 용이하지 않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이 아주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이 내용적으로 볼 때 젊으신 분들의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예. 당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자신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층의 코로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거리 단계 조정을 하더라도 일부 시설, 어떤 시설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두기를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부 당국이 안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고위험 시설이 있어요. 네,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이요.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거든요. 클럽이나 유흥주점도 다른 시설들과 크게 관계없이 지금 어떤 제한 조치를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정부 당국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 5단계로 개편할 때의 상황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젊은 분들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단계로 개편할 때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뭐 헌팅포차라든지 여러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특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특별 단속을 통해서 업주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시는 젊은 분들도 충분히 협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과감한 폐쇄 조치도 각오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 단속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장이 방역 수칙 준수를 꼼꼼하게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 개편이 되기 전에는 지금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도래하리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점은 경제와 방역을 공존시킨다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5단계를 개편할 때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이 모인 것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업주나 이용하시는 분이 충분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방역 당국에 협조적이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강도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에 고3 수험이 있습니다. 네. 고3 수험이 있고 나면은 이제 또 고3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고3 이제 졸업생들을 통한 확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상당히 추운 겨울에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을 통한 확산을 상당히 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 본부장께서는, 정 청장께서는 400명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어제 1000명까지도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시설 중심으로 좀 더 고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뭐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도 꼭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우리 인구의 약 60%인 3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에 대해서 예산 1,7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백신인가 살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백신은 아닌 거죠, 일단은? 일단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체에서 단독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냐, 노바백스냐라고 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등을 가다가 한번 이제 덜커덕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임상 중 잠시 문제가 중단을 생겨서.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첫째 하나는 또 한 번 접종을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콜드 체인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지금의 우리 독감 백신 네. 그러니까 2도에서 8도 정도로 보관해도 되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또 하나 노바백스는 2번을 맞아야 되는데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노바백스인 경우에는 지금의 콜드 체인 2도에서 8도뿐만 아니라 상온 보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왜 지금 1등인 모더나냐 화이자가 아니냐는 네. 거예요.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국내 기업하고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예.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백신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생산해 본 적도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는 몸값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발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당국이 예.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아마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는 곧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네. 우리 지금 국내 시설에서 생산을 할 뿐만 아니라 일단 1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예. 또 하나는 이제 3등으로 고려되가 네.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큐어백이라 그래서 다른 회사인데 큐어백은 모더나와 화이자처럼 mRNA 백신입니다. 예. 기술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콜드 체인에서 좀 오지긴 합니다. 3등인데도 우리는 1, 2등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3등을 고려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확보도 할 수 있고 네. 또 1등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접종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예, 거예요. 뭐 안전성이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수준으로 코로나19를 우리 시스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남들이 예. 하는 걸 지켜보면서 네.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거를 가지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전략이니까 정부의 입장이 네. 굉장히 잘하는 거다. 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우호적이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삶을 통찰해보는 코로나 인사이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건축, 도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띈다. 도시 건축학의 그 관점에서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폭염 네. 이런 사태로 같이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때도 집에 머물러라라고 그렇죠. 했고요. 폭염 때도 집에 머물러라라고 네. 했고 코로나 때도 이제는 집에 있으면서 환기를 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이라고 하는 것이 피신처인 거는 맞는데요. 네.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집안에서도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부유세균뿐만 아니라 포르말데히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집에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집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실내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집, 네. 그리고 덥지만 덥지 않는 집, 네. 춥지만 춥지 않는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집에 교실이 있어야 하고 예. 집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집에도 거실과 부엌과 침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집안 식구들끼리 전부 다 각자의 방이 필요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방의 크기가 너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의 크기가 다른 곳에서 책상이 없어서 내지는 내가 모니터를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던 그런 올 상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집은 정말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쭉 해주셔서 제가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집 안이 정말 안식처인가를 살펴본다면 그 관점에서 네. 실내 공기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는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 근데 또 밖은 또 미세먼지가 요 근래 들어서는 또 네,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추우면 굉장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예. 또 더우면은 아주 편안한 네. 얇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 온도를 이렇게 항상 항온을 시키기 위해서는 겉에 건물도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그게 단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열재로 잘 싸주고요. 그리고 네. 틈새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준 상태에서 건물에 호흡기를 꽂아줘야 돼요. 호흡기라고 하는 것이 실내에 있는 나쁜 공기들은 내보내고 예. 좋은 산소의 공기를 필터링을 통해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호흡기라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해서 예. 에너지까지 줄여주는 환기장치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좋은 건축물 안에 호흡기를 꽂아줬을 때는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필터링된 좋은 산소를 마실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또 바이러스 같은 것이 창고를 했을 때도 네. 이 필터링을 통해서 한번 필터가 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하고 상관없는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해 주신 열회수형 환기 장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물에는 지금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많이 의무화가 되고는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좋다는 기계니까 바로 우리 집에 바로 갖다 사서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좋은 공기를 들여보내주는 기계식 환기 장치이다 보니까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집안에 틈새가 있으면 밖에 있는 공기가 필터링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집이 좋은 단열재로 감싸져 있고 그리고 틈새 바람이 안 들어오게
지금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존의 주택에 이 장치가 없던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했더니 건강은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요. 에너지가 전략이 되고요. 에너지까지 전략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실은 자기 집에 곰팡이가 지금 슬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내 건물의 온도, 벽체의 온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기가 굉장히 습하다. 이게 굉장히 집안의 이제 습도가 높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부유세균이 착상을 해서 사실 곰팡이가 번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내공이 있고 체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건물도 콘크리트가 온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외부에서 전달되는 온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실내에서 내가 보일러를 틀었을 때 그 따뜻한 공기를 이 콘크리트 벽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 차가운 냉기를 이 콘크리트가 갖고 있으면 별도로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이 콘크리트가 주는 열을 통해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린 제로 에너지 주택의 가장 형식인가요? 기본이 되는 핵심 아이템입니다. 보니까 교수님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셨던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에너지 주택인가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 난방,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 그리고 환기, 방금처럼 환기 장치를 설치했을 때 환기 에너지,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온수 에너지, 그리고 조명 에너지, 이 5가지 에너지 정도는 우리가 최대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아껴 쓰되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집 안에서 생산해서 우리 집 건물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로 제로에너지의 취지입니다. 근데 1년을 단위로 내가 쓴 만큼 일단 가져다 쓰더라도 내가 생산이 된다면 다시 되돌려줘서 우리가 화석에너지 의존도로부터 가능하면 자유로워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못다한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열회수용 환기 장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좀 든든해지긴 하네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에너지도 줄이고 시민들은 좀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